네, 어제 헌정사 초유의를 또다시 목도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양당 지지율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이번 설 명절 민심에 여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박창환 장관대 특임 교수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건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는 이 상황에서 좋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좀 무거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55일 전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기염사태 이후에 헌정사 초유의 일을 여러 번 목도하게 됐는데 어제는 현직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하면 형사법정에 서게 되는 역대 5번째 대통령이 된 것인데요. 먼저 현 상황에 대한 두 분의 총평부터 듣고 저희가 강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전 대변인 한 말씀 해주시죠. 아무래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예. 이를 바라보는 국민 또한 설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찹찹한 심정을 금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그날의 계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되는 그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소위 말해서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걸 풀어서 다시 꿰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채우면 되는 건데 예. 우격다짐으로 굉장히 했죠. 결국은 처음부터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 수사 권한의 문제부터 해서 영장이 어떻게 보면 발부가 되고 그다음에 체포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논란, 위법이 더해진 상황에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법원이 빨리 너희들은 더 이상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그래서 뭔가 석방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소를 하라. 그런 시점에서 검찰은 본인들이 볼 때 구속 기간을 연장을 2번이나 시청했다는 거는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의까지 열지 않았습니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기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소를 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구속이라는 어떻게 보면 수사와 어떤 구속이라는 것들은 처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벌적인 어떤 요소를 더해서 예. 결국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 하여금 어떤 뭔가 유죄의 어떤 강한 어떤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일방적인 어떤 구속 기소라는 것을 정하지 않았는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저는 고도의 정치적인 어떤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자, 봤습니다. 어떤 수사의 부당성에 대한 김 전 대변인의 의견이었는데 박 교수께서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과 무기밖에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중죄입니다. 주요 종사자들 대다수가 국헌문란을 윤석열 대통령이 명령 또는 지시했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언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자숙하고 또 반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수사와 영장은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정말로 사법질서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는 그런 행태를 해왔습니다. 급기야는 헌법재판소에서 공개적인 위증교사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증거인멸의 정황이 뚜렷한 상황에서 이런 죄의 무게를 본다면 구속, 기소는 뭐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명절을 서울구치소에서 보내게 됐는데요. 윤 대통령 측 헌정유린이라고 하면서 검찰을 계속해서 연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뭐 형사 재판도 시작이 될 것이고 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재판부가 정해지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보석을 신청할 겁니다. 여기에서 공수처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지금의 검찰도 보면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어떤 우려 가능성을 좀 높게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는 법이라는 거에 봤을 때 형평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법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당의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므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후 보여진 여러 가지 봤을 때 실질적으로 본인이 검사도 사칭했고요, 무고죄도 있고 그다음에 위증 교사
혐의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또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이 사실 위증교사라 하면 단순히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어떻게 보면 새롭게 창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기각을 했다는 거죠.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대북송금 같은 경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변호인 측에서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총선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이 갔을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대속을 했다. 그 대속이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본인이 십자가를 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그거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대표의 사례를 제가 굳이 들지 않더라도 왜 야당의 의원들이나 야당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많은 어떤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두면서 불구속 수사를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러냐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자꾸 야당에서는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내란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시던데요.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 대장동, 백현동 그 배임 혐의와 그다음에 성남 FC 관련해서 그리고 대북 송금을 다 더하면요. 5천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무기징역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변호인 측은 이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반박하실? 뭐 이재명 대표 얘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 예. 참 일관되게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하고 있다. 고장난 녹음기다. 네, 뭐 계엄은 합법이었고 내란은 없었고 그리고 체포 지시한 적 없고 포고령이라든지 쪽지는 내가 작성한 게 아니고 그리고 본인에 대한 수사나 영장은 불법이고 그것에 동조한 판결은 내란이다. 이러면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판결마저도 불복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과연 혐의에 대한 전면 부정과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나 판결에 대한 사법부의 그 결과에 대한 결정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보이지 않는 누가 국헌문란을 하고 있는지가 명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굳이 뭐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그 엄청난 죄를 결국은 물타기 하려고 하는 여권의 시도에 불과하다 그렇게 봅니다. 두 분의 의견이 지금 계속 엇갈리고 있는 것처럼 어제 검찰의 구속 기소에 대해서 여야의 의견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아까 뭐 저희가 박 교수님께서 표현해 주셨던 그 부분처럼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 뭐 사필 규정이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부실 기소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검찰이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대통령의 구속 기소 과연 이 설 밥상머리 민심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작용을 할까 그 부분도 아마도 두 분의 의견이 갈리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김 전 대변인부터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아닙니까? 등산에 비유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서서히 산을 등산을 했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정상에서 절벽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정치 세력의 어떤 재편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선거가 아니라 탄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우리가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조기 대선 국면에서 과연 나의 삶이 제대로 나아졌는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 싶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봤을 때 계엄이 내란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느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왜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결과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밖에 없는 판단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법 적용에 있어서 적법 절차가 망가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느냐? 여러 가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 있어서 그다음에 결과에 있어서 수긍이 안 되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갈등이 더 증폭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되게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굉장히 쫓기듯이 억지 춘향으로 어떤 법 적용이 예외적으로 아니면은 무질서하게 적용되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면 방어권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조사를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체포를 위해서 그다음에 구속을 위해서 이거는 결국은 조사를 위한 방안인데
이 강제 수사라는 방식만이 유일한 정답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거는 결국은 누군가를 위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과도하게 속도전을 보이고 있고 이거를 민주당이 강하게 푸시하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과연 온전하게 이게 정상적으로 법이 작동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지는 저는 의문이라고 봅니다. 그 민심은 어떻게 좀 적용이 될것 같아요? 저는 민심은 계엄과 탄핵과 그다음에 체포와 구속 이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모든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법이 휘어져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객관적으로 보실 그런 거라고 부분에 봅니다. 집중을 할 것이다. 네. 법의 적용,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민들이 그 부분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구속기소 여파가 설 민심 밥상머리에서 특히나 중도층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예. 사실상 현재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결집은 상당히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도층이 초반에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굉장히 심판적인 여론조사의 결과들을 보여줬다면 예. 이제는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이었거든요. 그 논란의 핵심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주장 그리고 서부지법이 우리 법 연구회라고 하는 그런 진보 판사들의 결사체인 것처럼 이렇게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 주장을 해왔는데 예.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입니다.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총장까지 지냈던 분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본인들이 다 검사 출신입니다. 본인들의 친정인 검찰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고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기소가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즉 공수처의 수사와 그리고 서부지법의 영장이 전혀 불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적인 것으로서 저는 구속 기소를 선택한 거라고 보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중도층이 그동안 관망세로 돌아섰던 중도층이 그동안 공수처와 서부지법에 대해서 소위 너네는 민주당 편이야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를 낳은 검찰이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 사실상 공수처와 법원의 영장 발부 그리고 구속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가 상당한 증거 혐의가 있다 이렇게 내리고 예. 구속 기소를 함으로써 중도층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와 그리고 파면이라고 하는 것에 심증적인 결론을 맺게 되는 그런 여론의 영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권 입장이 계속해서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먼저 말씀을 해볼게요. 네. 그 리얼미터가 최근 23일에서 24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양당의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45.4%, 민주당이 41.7%를 기록을 했습니다. 약 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지지율 흐름은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12월보다 국민들이 지금 1월 말에 전국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좀 많이 달라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이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아니면 민주당에 불리하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현 상황만 보고 얘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지지율은 추세입니다. 근데 추세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좀 오르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정체인데 사실 지금의 상황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소위 말한 진보와 보수가 다 결집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간의 영역도 있겠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자연스럽게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어떤 척도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세가 국민의힘이 오르고 민주당이 이렇게 떨어지는 형국이 왜 있었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이란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탄핵이 되느냐도 예전보다는 예전에는 4명 중에 1명이 탄핵이 무조건 맞다고 했지만 지금은 2명 중 1명으로 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추세가 왜 있을까? 탄핵이라는 거는 결국 정치는 현실입니다. 탄핵이 됐을 때 누구한테는 족이 돼서 국면이고 누군가는 그렇다면 이득을 보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계엄이라는 그 특정 날짜만 봤을 때의 어떻게 보면 그런 충격과 계엄 이전에 있었던 상황과 계엄 이후의 상황에서
민주당이 보여줬던 이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이제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계엄이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좀 많은 것들을 알린 어떤 그런 기회가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봤을 때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사실상 탄핵 아니면 고발 아니면 특검 아닙니까? 어떻게 정치라는 것이 서로 간의 어떤 이견을 좁히는 과정인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방식뿐이 없을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 대목이 뭐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킨 것이요? 탄핵시킨 날 그날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보여줬던 그 미소 그리고 지금도 껄핏하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오만 그런 과정이 과연 민주당으로 하여금 수권 정당으로서 다음 조기 대선 국면에서 뭔가 기회를 줄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여론에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예,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뭐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이런 충격적인 어떤 충돌의 장면들 속에서 예. 보수층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정말로 강력하게 결집을 했다. 특히나 거리의 극우 보수의 이 아스팔트 우파의 그런 그 시위들이 보수들에게 굉장히 뭐 사이다 같은 역할을 해준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왔던 반면에 이게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즉 중도 확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앞서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중도층의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그 선을 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소위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고 정체하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예. 반면에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살펴보고 눈여겨봐야 되는 지점이 왜 민주당의 지지율이 2, 3주 전부터 정체를 하고 떨어졌을까? 또 떨어졌을까? 저는 결국은 중도층에게 보수까지 뭐 갈 것도 없습니다. 예. 중도층이 왜 민주당을 확실하게 지지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결국은 민주당이 향후 집권했을 때 경제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감을 주지 못했다.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내란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집권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정말로 경제가 좋아지고 정치가 안정될까?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은 이것도 좀 마땅치 않은데 이런 것들이 중도층의 생각이 이런 여론조사에 좀 반영됐다고 보고요. 민주당이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구속 기소 이후에 예. 정말로 뭐 파면으로 돼서 선거가 치러진다면 결국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어필이 꼭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뭐 두 분 말씀 좀 종합해 보면 집권에 대한 열망을 보이는 것, 국민들이 그런 거에만 집중하는 보이는 정치권을 좀 혐오할 수도 있고 네. 경제적 안정에 어디에 방점을 두겠느냐, 어떻게 어떤 부분이 좀 안정을 줄 수 있겠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거란 예상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후보 간의 양자 대결 구도에 대한 지지율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화면 좀 띄워주시죠.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보수권 후보로 맞붙는 경우에 접전 양상을 보시는 바와 같이 보이고 있는데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결과를 좀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여권 주자를 상대로 한 양자 대결에서 모두 우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오세훈 시장과 맞붙었을 때는 46대 43이었고요. 홍준표 시장과의 맞대결은 45대 42, 그러니까 3%포인트 차이가 났고 그리고 김문수 전 의원과의 이 장관과의 이 그 차이는 40대 38이니까 조금 더 두 앞선 차이보다는 좀 더 많은 차이가 났는데 이런 결과를 놓고 보수와 진보 패널들이 좀 분석이 좀 다르게 내놓고 있더라고요. 일단 김 전 대변인은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갤럽의 여론조사 때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면요, 정권 교체냐 아니면은 정권 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 봤을 때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이 한 50 정도가 나오고 정권 재창출이 한 40%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50% 가까운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같은 여론조사에서 44%를 나온다는 건 온전하게 정권 교체의 그 여론을
본인이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하는데 그거마저도 이재명 대표는 아니라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의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 지금의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보면 사법 리스크가 있더라도 제가 볼 땐 나올 겁니다. 2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상수입니다. 근데 지금 그 오세훈 후보나 오세훈 시장이나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 나올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최종이라고 생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43 정도 나온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다른 선택지가 없고 오세훈 시장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결집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상수이기 때문에 더 플러스될 가능성은 없고 온전하게 정권 교체의 그런 50% 가까운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가져오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한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보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중도나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 오세훈뿐이 없다고 한다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있었을 때 46대 43보다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오세훈 시장한테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8년 전의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복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른바 중도 보수의 후보들이 갈렸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만약에 구도가 단순화된다고 한다면 제 표현을 좀 거칠게 얘기한다면 짝대기가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몰입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반 이재명의 전선이 단순히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은 무섭다. 공포스럽다. 이거 플러스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개헌 논의에 있어서 민주당은 반대할 겁니다. 이재명의 어떤 제왕적 대통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몰입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개헌을 통해서 권력을 분점하면서 뭔가 사실상의 교통 정리가 된다면 저는 1대1 구도가 된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그렇게 실망스러울 필요는 없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만하면 무조건 집니다. 오만하면 진짜 절박하게 여든 야든 그렇습니다. 예. 절박하게 누가 진짜 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 수 있느냐의 어떤 비전과 능력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재명 대표의 확장성 한계로 인해서 여권의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김 전 대변인의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박 교수님은 의견이 다를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뭐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고 그 안에 이제 구도라든지 숨어 있는 뜻을 보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1대1 구도가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점에 저는 좀 문제를 좀을 보고 싶어요. 예.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보수층의 결집이라고 하는 게 극우화 경향을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보수가 모두 다 극우화된 국민의힘에 결집을 할 것인가? 지금 뭐 개혁신당도 있고 또 지금 극우화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부적인 반발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그런 분들이 정치적으로 과연 여기에 공감 1대1 구도에 들어가는 걸 찬성하겠느냐라고 하는 점이에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1대1 구도의 변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저는 1대1 구도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현실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 두 번째로는 1대1 구도가 만약에 됐다 손 치더라도 예. 후보에 대한 평가의 측면이 좀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의 뭐 낙점이 된 상태고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시대의 흐름이 요구하고 있는 바를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어떤 판단이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본인의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대결 구도로서 민주당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가 영역 바깥에 있던 분들이에요. 예. 자, 이런 분들이 후보로 나설 경우에는 그분들이 보여주는 비전이나 그분들이 했던 말들 또는 정치적인 평가들이 다시 재평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의 소위 국민의힘의 보수화 경향 속에서 보수와 소위 말하면 합리적 보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오셨던 분들이거든요. 예. 과연 극우층이 이런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특정 장관에게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러한 내분을 갖다가 딛고 소위 말해서
이제까지 장 바깥에, 장 외에 있던 후보 주자로 과연 보수층이 똘똘 뭉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점과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내부적인 검증을 통과할 수 있겠냐는 점도 함께 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건 양자 대결, 가상 그렇습니다. 양자 대결입니다. 1대1로 대결했을 때 결과를 보여드린 거고요. 같은 기관 여론조사에서 이번에는 차기 대통령 선호도 여러 후보를 두고 조사를 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6%로 일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예. 그 이후로 김문수 장관이 16%,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재명 대표가 1위를 기록은 하고 있지만 30%에 이제 머물고 있어서 박스권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또 여권 후보 중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이제 16%로 선두로 달리고 있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우선적으로 지금 야당에서는 자꾸 이제 국민의힘은 극우다. 그리고 거리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지금 법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들을 아스팔트 우파와 극우라고 이렇게 폄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거리에 나가 보십시오. 본인들이 그렇게 프레임을 잡을 만큼 그렇게 적은 숫자인지 세대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삶의 무게가 다양하고 다양한 방식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워딩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절대선이고 나머지는 극우고 아스팔트 우파다 이렇게 규정 짓는 그 자체. 고이 말해서 입틀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SNS 검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있으면 다 검열한다는 거 아닙니까? 검열과 통제, 공포 정치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있고요.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면 왜 김문수 지사가 이렇게 지지율이 잘 나오는가? 이 부분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 국면은 아니고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여론조사에 됐을 때 잘 받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김문수 지사일까? 장관일까?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지자분들이 지금의 여타 후보보다는 김문수 장관을 지지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게 일종의 싱크로율이 높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의 김문수 지사의 어떤 확장성, 어떻게 보면 중도적이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기는 여론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지금의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구든 한 사람한테 그 사람이 높아지고 있으면 그쪽으로 다음 여론조사에 좀 옮겨 타는 경향이 예. 있습니다.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그 안에서 해결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대한민국이 되는 부분에 대한 사람들은 동의할 수 없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뭐냐? 그럼 지금의 지지율에서 1등이 누구냐? 그런 상황 속에서 김문수 지사한테 가는 방향이 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가 박스권에 갇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민주당 내에서도 이걸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표가 경제 성장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꾀할 정무적인 능력과 감각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중도층의 확신이 아직 서고 있지 못한 게 결국은 지금의 계엄 탄핵 국면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는 나오게 되는 배경이라고 보고요. 민주당도 그 부분을 의식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본인이 이제 소신이 있지만 그 소신보다도 국민의 요구가 우선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위 오른쪽으로 깜빡이를 켜는 우회전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도 결국은 이제 이런 노력이라고 봅니다. 예. 자, 저는 이제 그다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대선 국면이 만약에 펼쳐진다면 가장 문제적인 인물이 저는 김문수 장관이 될 거라고 봐요. 사실은 김문수 장관이 왜 지금 16%나 나오는가,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는가, 결국은 지금 여론조사를 주도하고 있고 보수 결집을 주도하고 있는 게 극우 보수 지지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극우 보수 지지층에게는 선과 악,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로서 선명성이 가장 뚜렷한 계엄에도 찬성하고 탄핵에도 전대적으로 반대했던 김문수 장관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러한 소위 당내 극우 강경파의 목소리와 선을 긋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런 극우 강경파의 목소리에 끌려가고 있는 형국인데,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선거가 치러진다면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렇게 결집도가 높은 극우 보수 지지층들이 경선에서 미칠 여파는 굉장히 클 겁니다. 예. 지금
지금 다른 후보들은 소위 말해서 진영별로 쪼개져 있는데 계파별로 쪼개져 있는데 극우 보수의 결집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후보들이 과연 김문수라고 하는 극우 보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단단한 지지층의 결집도를 깰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이 저는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요. 자, 이것을 깨는 과정에서 보수층과의 소위 그 합리적 보수와 강경 극우 보수 간에 소위 말하면은 소위 그 기계적인 결합, 이 화학적 결합이 경선 이후에 나타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이것이 어려워진다면 소위 합리적 보수로서 등장하는 개혁신당이나 이런 쪽과의 예. 이합집산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이번 설 연휴에 국민의힘 지도부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선을 준비하시는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극우화 경향을 넘어서서 중도 확장성을 어떻게 당내 경선에서 구현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숙제고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한 30초 청문해 주시죠. 극우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극우란 표현을 좀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어떤 네. 의미로 쓰시는지 좀 그쪽 제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아요. 뭐냐면 정치 세력의 상대를 어떻게 보면 악마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진영 간에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어떤 단어입니다. 극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왜 국민의힘을 자꾸 극우 이 프레임에 가둬놓으려고 하느냐. 그거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대한민국이 진보와 보수로 갈라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진영이 고착화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야 공히 책임감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또 극우냐 뭐 합리적 보수냐 이런 식으로 또 갈라쳐서 어떻게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자산을 늘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예. 이재명 대표가 요즘에 뭐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다 문제없이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말씀하시는데 쥐를 잡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의 이틀막을 하지 않습니까? 검열과 통제, SNS, 그다음에 또 유튜버가 선관위 비판하니까 민주당에서 구글에 신고를 해요. 그다음에 고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련의 어떤 통제사회, 사실상 전체주의 아닙니까? 이 전체주의라는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김두관 전 의원이 전당대회 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지시하면 일렬종대로 돌격하는 전체주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과연 국민의힘에게 구글하고 이렇게 돌을 던질 수 있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자, 저희가 앞서 이제 갤럽 조사를 보여드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율이 뭐 정체를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근소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국민의힘이 근소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보여드렸는데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분도 말씀을 들어보면 종합해 보면 관망하고 있는 중도층의 마음을 이제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 변수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있고 형사 재판도 있고 또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겠고 공직선거법 사건 2심 결과도 있겠고 여러 변수들이 있을 텐데 이 관망세에 있는 중도층의 마음 흡수할 수 있는 변수랄까요? 중요한 부분들 어떤 것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 작용하게 될지 끝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김 전 대변인님. 대통령의 탄핵 어떻게 보면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 부분이 클 것 같고 네네.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2심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직진할 것이다. 직진할 거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뭐랄까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역설적으로 선거가 만약에 된다면 이게 사람과 사람의 경쟁이 되는데 이게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헌재의 시간과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시간, 대법원의 시간이 누가 빨리 가느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도래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 당이 공히 싸우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어떤 현실적인 어떤 정책을 내놓고 또 하나는 강대강의 대치가 아니라 지금은 앞으로는 통합과 화합이라는 어떤 새로운 시대 정신과 리더십을 구현하는 사람이 저는 국민들한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탄핵 심판이 만약에 파면으로 결정되면 국민의힘의 지금 보수 결집도가 굉장히 낮아질 거다라고 낮아진다? 봅니다. 이유는 보수 결집에 지금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수사도 영장도 불법이라는 겁니다. 수사도 영장도 불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 싸우는 것이 정의고 그것이 지금의 자신들이 진실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수사도 영장도 불법이 아니었고 오히려 국헌을 문란하게 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면 지금 결집했던 보수로서는 그 근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강도 지금까지 굉장히 단단했던 보수의 결집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예. 이것을 둘러싸고 이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갈 경우 소위 아까 제가 김문수 장관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예. 극우 보수와 소위 합리적 보수. 극우 보수는 단순합니다. 다른 게 극우 보수가 아니에요. 수사기관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갖다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 이게 극우입니다. 다른 게 극우가 아니다. 좀 그런 점에서 경선 국면에서 소위 말하면 김문수 장관과 다른 후보 간에 이런 그 갈등 양상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뭐 민주당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도 있겠지만 국민의힘 내부 보수 내부의 1대1 구도가 과연 가능할지 예. 이 부분이 대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